반갑습니다.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8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백제의 무령의 아들로서 백제의 중흥군주로 꼽히는 그 유명한 성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왕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성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에 함락당하고 백제의 계룡은 서울 아차산 밑에 잡혀서 참수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백제는 한강유역 전체를 상실하게 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태자였던 문주왕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지금 충남 공주죠. 웅진에다가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웅진 시대를 열어갔지만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백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백제의 구원 투투로 등장했던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무령왕이었죠. 무령왕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구하고 백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놨던 백제의 중흥군주자, 또 우리나라 최고의 위난군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령왕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아주 멋지고 호쾌한 선언을 하시게 되죠. 그 말이 뭐냐면 누파구려 괜히 강국이다. 무슨 말이냐면 백제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해서 다시 강국이 됐다는 정말 당당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령왕이 아들 하나도 정말 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성왕이 됐는데 그 아빠의 그 아들입니다. 이 성왕은 아빠 못지않게 훌륭한 백제 최고의 성군이자 그리고 동북아시아 최고의 모범군주를 꼽히는 최고의 왕입니다. 김부식조차도 삼국사계에서 이 성왕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에요. 솔직히 김부식은 신라사 위주로 이제 편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구려와 백제는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부식이 흠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왕은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모범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생겨, 똑똑해, 정치 잘해, 민심도 얻었어, 덕도 있어. 좋은 말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뭐냐면 성왕은 살아있을 때부터 성왕으로 불렸다. 여기서 성은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 유교에서 말하는 성군을 꼽혔던 분, 살아있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던 분이 바로 성왕이다. 그만큼 백제인들한테는 최고의 군주자, 정신적 지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왕의 첫 번째 업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비천도입니다. 사비로 도읍을 넘겼다. 사비가 어디냐면 지금 충남 부여가 됩니다. 원래 수도가 어디였죠? 충남 공주 웅진이었죠. 여기서 왜 옮겼을까? 이 충남 공주 웅진은 허겁지겁 세운 도읍입니다. 임시수도죠. 솔직히 도망쳐서 이제 만든 도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이 굉장히 협소해요. 우리 가보시면 공주는 곤산성은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는 좋습니다. 옆에 계룡산도 있고 지형주는 방어에 좋지만 수벽에는 좋지만 한나라의 수도 팽창에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성왕이 즉위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백제가 다시 부활하고 팽창해야 되는데 공주는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비로 옮겼다. 그럼 충남 부여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여는 굉장히 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그리고 농경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백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강을 수운을 이용하기도 좋다. 그래서 이 성왕의 사비천도는 성왕의 업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성왕 자체가 백제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왕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왕의 사비천도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신의 한 수였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보다 보면 그 시절에는 그 시대에는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나중에 결과라는 미래의 우리의 눈을 보면 안 좋은 선택이 있죠. 이 성왕의 사비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비도 단점이 있죠. 뭐냐면 부여가 더 넓은 평야는 있지만 주위에 험준한 지형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즉 방어하기에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의 국군이 기울고 나당역군이 쳐들어왔을 때 660년이죠. 그때는 방어하기 굉장히 불리해서 백제가 빨리 무너지는 하나의 원인도 된다는 것이죠. 참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도 지금은 최선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라는 미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성왕의 사비천도 잘 기억해 두시고 성왕은 중앙행정관으로서 22부도 설치하고 또 새로운 행정제도로서 5부 5방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리사치라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불교 문화, 즉 불상과 불경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성왕입니다. 일본 사람들 성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성왕에 대한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고마운 은인이었겠죠.
자신들한테 우수한 문화, 선진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또 불교도 전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참 성왕 대단한 왕입니다. 어쨌든 이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백제의 성왕이 있었다면 신라에는 바로 그 유명한 진흥왕이 있었죠. 두 영웅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를 차지해서 반땅하기로 약속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약속하느냐? 한강유를 확보한 다음에 한강 상류 10개군은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로에 있는 6개군은 백제가 차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기 551년 드디어 나제 동맹군이 고구려의 한강유를 공격했고 확보한 데 성공하고 땅을 친절하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약속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을까? 당시 고구려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내후외환입니다. 북쪽에서는 돌걸족이 고구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면서 귀족들 간에 치열한 내분이 벌어져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제 동맹군을 제대로 방어할 수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강유를 친절하게 나눕니다. 신라는 한강 상류 10개군, 지금의 충청도, 강원도 쪽이 될 것이고 백제는 한강 하류 6개군,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확보하면서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바로 딴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솔직히 진흥왕 입장에서는 한강 하류가 더 탐나죠.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라는 영토가 동쪽에 치우쳐져 보니까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늦었고 그래서 모든 발전 과정이 더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직교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뭐냐면 지금 경기도 화성, 그 당시 당항성입니다. 이 당항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한강 하류 지역, 지금 경기도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6개군이 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습니다. 120년간 이어진 나제 동맹을 순식간에 깨고 이제는 어제까지 저기던 고구려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열하미략 또는 열하화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제를 치기 위해서 먼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구려는 어제까지 저기했던 신라와 와의 손을 잡았을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지금 한강유역을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유역을 신라에 양도하고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라보다는 백제가 더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거든요.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는 옛날부터 앙숙이 원한이 깊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한강유를 신라에 양도하고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은 다음에 백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점에서 이 고구려와 신라의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겁니다. 이렇게 열하밀하게 맺어졌다는 사실을 문제는 성왕은 전혀 몰랐고 성왕이 정말 불쌍해요. 성왕은 지금 나제 동맹이 깨진 것도 몰랐고 열하밀하게 맺어진 건 더더욱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틈에 성왕 입장에서 한번 돌아볼 거예요. 성왕은 굉장히 지금 기뻤겠죠. 76년 만에 고토를 회복했습니다. 선왕들의 꿈과 한과 여망을 다 풀어줬어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 해안은 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친구였던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고구려와 손을 잡더니 백제를 치크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실제로 신라의 진흥왕은 한강 하루치만을 급습했고 그곳을 뺏어버립니다. 그곳에다가 신주를 설치하고 그 유명한 여러분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 김우력 장군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와, 이때 성왕의 기분은 어땠을까? 정말 그 배신감, 정말 멘붕이었겠죠, 여러분.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성왕이 정말 76년 만에 힘들게 고토를 회복했는데 지금 허망하게 어제까지 치고 있던 신라한테 그 땅을 뺏겨버렸어.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가 성왕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참고 기다릴 것인가인데 그 당시 백제의 조정도 둘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참고 기다리자는 것이고 태자창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신진파들은 아니다. 지금 신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는 건데 일단 성왕은 진흥왕을 안심시켜야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왕이 카드를 하나 뽑아듭니다. 성왕 마지막 비장의 카드입니다. 뭘까요? 바로 혼인동맹을 제의하게 됩니다. 혼인동맹. 성왕이 아꼈던 딸을 진흥왕한테 왕비로 시집 보낸 것이죠. 참 성왕 마음이 아팠겠죠. 그럼 진흥왕은 이 혼인동맹을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왕이 굉장히 똑똑하고 고수 중에 고수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왕이 먼저 혼인동맹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죠. 그리고 거절한다면 성왕은 진흥왕을 더욱더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면서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진흥왕이 혼인동맹을 체결한 다음에 경주의 명활산성을 보수했던 기록이 나와요. 이 명활산성이 뭐냐면 원래 신라의 왕궁이 경주는 월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맞은편에 보면 명활산성이 있습니다. 지금 신라 경주에는 보문단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 명활산성 일종의 임시도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임시도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보수했던 뜻은 뭐냐면 이미 진흥왕이 백제 성왕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전쟁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근데 성왕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의 혼인동맹을 받아들이니까 진흥왕이 이제
자기의 혼인동의를 받아들이고 안심하고 있다 생각하고 방심했다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외와 대가야 군대를 끌어들여서 국제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제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반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기 554년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가 됩니다.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근데 여러분 삼국시대 전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우원을 죽였던 그 유명한 평양성 전투라든지 또는 김유신과 계백 장군이 맞서 싸웠던 황산벌 전투가 떠오를 텐데 실제로 이 전투가 더 유명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 이야기 다음 편에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왕에 대한 평가 여러분 참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외교에 능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반면에 굉장히 비열하고 더럽고 신의도 없는 나쁜 인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진흥왕의 행동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난할 의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신의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리, 동맹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신도 해야 되고 야합도 되고 함정도 파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진흥왕의 행동을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진흥왕이 진짜 욕먹는 이유는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보여줬던 그 행동 때문이다. 여기서 진흥왕은 정말 양심도 없고 비열하고 정말 잔혹하고 냉정한 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점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실 부탁드리는데 불쌍한 성왕이죠. 성왕은 지금 진흥왕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관산성 전투 서기 554년의 관산성 전투 향방은 어떻게 끝날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와 행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와 함께 항상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